자, 송미인곡 갑시다. 송미인곡 제목부터 한번 가볼까? 제목부터 가보면 원래 이 원래는 송미인곡은 사미인곡의 속편이야. 사미인곡의 속편. 두 번째 작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다 뭐가 들어가는 거야? 속이 들어가는 거야. 사미인곡의 속편에서 속미인곡이 돼.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여기서 미인이 나와 있잖아. 미인은 누구? 임금을 뜻해. 임금. 그러면 사는 사모한다라는 뜻이게 생각사자잖아. 임금을 사모하는 곡은 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그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속미인곡이 되는 거야. 이 속미인곡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자면 정철이 벼슬에서 물러나고 반대파의 반대파의 이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정철 제 나쁜 놈입니다. 벼슬에서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벼슬을 물러나서 고향에 내려가요.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고향은 아니고 아버지의 고향이겠지. 아버지의 고향인 전라도 창평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창평에 내려가서 있다가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너 가서 좀만 기다려. 그럼 내가 너 불러줄게.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정철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안 불러줘. 3년이 지나도 안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3년째 노래를 만들어요. 그 노래가 사미인곡이에요. 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왜 나 안 불러주는 거야? 라는 걸 사미인곡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4년째 되던 해, 그 다음해인 4년째 되던 해 사미인곡의 속편을 씁니다. 그게 속미인곡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간단해. 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당신 옆에 가고 싶으니 나를 불러달라, 잊지 말아달라라는 내용인 거야. 그게 속미인곡.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철이 다시 어디로 와요? 한양으로 옵니다. 한양으로 와서 어디로 가? 강원도 관찰사를 가게 돼. 그래서 그때 관동묘곡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향의 은거에 있다가 임금에게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낸 거지. 아까 임금을 사모하는 걸 우리가 연군지정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연군지정의 작품, 노래한 작품이라고 보면 돼. 송미인곡이죠. 근데 이 작품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작품은 여성화자를 내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여성화자를 내세웠어. 여성화자가 여기서 임이야, 임을 사모하는 노래인데, 여기서 임은 옥황상제로 나오거든요. 옥황상제를 사모하는 노래로 나와져 있어. 하지만 여기서 여성화자는 누구의 대변인이겠니? 바로 정철의 대리인이 되는 거고. 정철의 대리인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옥황상제, 임은 누굴 뜻하겠니? 바로 임금을 뜻한다라는 거야. 임금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 옥황상제가 사는 곳은 어디게? 옥황상제 사는 곳 어디냐면 천상, 하늘에 있는 천상 백옥경 또는 여기서는 이제 광한전 이런 곳으로 묘사가 되고요. 그럼 여성화자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어디냐면 옛날에는 이 여성화자가 옥황상제랑 같이 있었어. 그러다가 쫓겨난 거야. 쫓겨난 것보다는 좀 버림받은 거겠지. 그게 임금한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랑 닮은 거야. 그래서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님을 사모하는 노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임금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옥황상제는 천상 백옥경 광한전에 있고 여성화자는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하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하계. 천상에서 하계면 어디가 되겠어? 바로 인간 세상이 되겠죠. 인간 세상.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야. 요 구도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철의 입장에서 하계는 어디가 되겠냐? 자신이 현재 내려와 있는 은거지가 되겠지. 바로 전라도 창평이야. 전라도 창평. 지금으로 따지면 고흥이 되겠지. 고흥. 그러면 천상 백옥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어디가 되겠어? 지금 임금이 있는 곳이 어디야? 한양. 한양, 궁궐이 되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즉 정철이
임금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진영아, 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렸을까? 그냥 자신이 얘기도 됐네. 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더 빌렸을까? 그게 좀 더 애절하게 느껴지니까. 맞아. 그래서 여성 화자를 쓴 이유는 조금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 화자를 내세운 거야. 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인간 세상 그러면 이곳은 다 어디가 돼? 은거지, 전라도, 창평이 되는 거고, 옥황상제가 있는 곳은 어디가 되냐면 다 한양이고 궁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옥황상제는 누굴 뜻한다? 임금을 상징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요 구도를 이해하고 이 작품을 읽으면 좀 더 쉬울 수 있어. 요거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지? 오케이, 좋아. 또 하나 더 있어. 이 작품은 요런 특징이 하나 더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얘가 대화체로 되어 있어. 대화체. 누구랑 대화하냐면 감녀와 을려는 있어. 감녀와 을려. 감녀는 누구, 을려는 누구냐? 그냥 A하고 B라는 뜻이야. 옛날에는 1, 2, 3, 4 이런 거보다는 갑을병정으로 갔단 말이야. 감녀, 을려, 병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갑을병정이니까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가 서로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여기서 중심 화자는 누구냐? 즉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뭐 둘 다 작가의식을 조금씩 대변하긴 하겠지만 중심 화자는 누가 돼? 바로 을려가 중심 화자가 돼. 을려가 중심 화자가 되고 감녀는 보조적 화자가 되는 거야. 보조적 화자. 좀 이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감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 또는 을려를 위로하는 인물, 또는 조언하는 인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로 하는 역할은 위로, 조언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돼요. 알겠죠? 자, 이야기의 시작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이 작품 읽어가면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거, 대화체라는 거,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렸다는 거, 요거만 꼭 갖고 들어가자. 가볼까? 오케이, 가봅시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읽을 때 보면 알겠지만, 야, 쓰지 마봐. 야, 필기하자면 일단 봐봐.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제대로 읽는 거 아니겠냐? 그치?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작품을 하나만 보고 가면 그냥 외워도 되겠지만, 어쨌든 고전은 니네가 앞으로 공부할 때 고전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작품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고전 읽는 방법 몇 가지만 적어놓고 가자. 고전 시간 읽는 방법 가볼게. 몇 가지만 적을게. 여기다 빈 공간에서 적을게요. 첫 번째, 아레아가 나와. 아레아. 이 명칭을 뭐라고 불러? 아레아라고 불러. 아래에 있는 아 발음이 난다 해서 아레아라고 보면 돼. 아레아는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두 가지로 발음해요. 첫 번째, 첫 음절. 첫 번째 글자에 나왔을 때는 아로 읽으면 돼요. 하지만 얘가 두 번째 음절 이하에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읽느냐? 으로 읽거나 아니면 우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아가 잘 안 어울려. 그러면 으나 우로 바꿔봐. 그러면 어느 정도 발음이 될 거야. 그 다음, 근데 가끔 이렇게 된 말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건 어떻게 읽냐? 아래 아에다가 이를 붙여주니까 에로 읽으면 돼. 쉽게 말해서 이건 어떻게 읽어? 새 이렇게 읽으면 돼. 됐죠? 이렇게. 이 아래 읽는 방법. 여기서는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되겠냐? 실새가 되는 거야. 여기 실새 이렇게. 그쵸? 요거 고전 시간에 있는 방법 첫 번째 아래아서. 그럼 아래아만 읽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는 디, 대, 뎌, 듀, 대
또는 티, 튀야. 좀 무식하게 쓰는 것 같다, 선생님. 튀어, 튀, 튜, 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고전을 읽다 보면 얘네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것들 거의 안 쓰인단 말이야. 왜 이런 것들이 안 쓰이냐면 얘네들은 다 뭐가 일어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 현대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서는 얘가 다 뭐가 일어난다? 국외음화가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읽어? 지, 자, 저, 조, 주, 제로 바꿔 읽고 티타타타타는 치, 차, 처, 초, 추, 채로 바꿔 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알아도 읽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 자, 디다 되어도 되는 지자 저저 주제로 티타타타타는 치차 처처 추체로 읽는 거야. 되게 웃기지? 근데 봐라. 이거 쓰면서 요거 한번 볼까 살짝? 이거 살짝 첫 번째 볼까? 그럼 얘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아니지. 대잖아. 제, 가, 는. 제, 가는. 얘는? 그래. 제, 가는 저 각시야. 그렇게 되는 게 해석이 되잖아. 제,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저이고 본뜻도 하구나. 라는 뜻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은 일단 개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려면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읽겠어? 태어니까 천상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백옥경을 어찌하여 어찌하여잖아. 이렇게 되면 해석해.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읽는 방법이 해석을 잘하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아래야 했고 디다되도돼 티타타토 때까지 봤지? 자, 하나 또 볼게. 그 다음 초성의 초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미안. 첫 음절의 니, 냐, 녀, 뇨, 뉴, 예. 얘네들도 바꿔야 돼. 어떻게? 이야, 여, 요, 유, 예로. 뭐가? 두음법칙. 예전에는 두음법칙이 쓰이지 않았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두음법칙이 쓰이거든. 그래서 니냐, 년년년예가 나오면 이야, 여요, 유, 예로 읽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괜찮지? 여기다 쓸 걸 그랬나봐. 여기 넓은 데 놔두고 왜 저기다 썼네 그러는데 여기다 쓸 걸 그랬나봐. 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 더 쓰자. 이쪽에다 하나 쓰자. 그러면 또 있어. 뭐가 있냐? 어두자원군이야. 어두자원군이라고 해서 어두자원군. 어두자원군은 이제 초성의 어두자원군의 뜻은 뭐냐? 초성의 자음이 물이 지어 오는 거야. 물이 지어 오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렇게. 이런 게. 또 이런 것들.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냔 말이야. 이런 것들 어떻게 읽을까? 부드 이렇게 읽어? 부서 이렇게 읽어? 이렇게 초성의 자음이 물이 지어 오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읽어? 뒷음을 된소리로 읽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있는 뒷음을 어떻게 읽어? 된소리로 읽는다. 된소리로 발음. 그럼 얘는 어떻게 읽겠니? 얘는 이렇게 읽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읽어주면 좀 고조를 읽을 때 해석이 좀 된다가 될 거야. 물론 여기 있는 것들 뭐 부계음화라든지 또는 뭐 두음법칙이라든지 또는 이거 아래아라든지 이런 것만 잘 저렇게만 잘 알아두면 낯선 고전을 읽을 때 좀 두려움이 덜하고 있는 그대로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야.
되겠죠. 자, 요거 어디 뭐 쓰면 되는 거니? 일단 요거 쓸까? 고전시가 읽는 방법 여기부터 먼저 쓰자. 이거 하고 저기는 어두장문하고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1학기 끝나고 2학년 여름방학 2학기가 되기 전에 여름방학 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1학년 2학기 때도 고전이 나오거든. 선생님 다 적었어?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작품은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대화체. 누구부터 시작하냐? 바로 감녀가 질문을 합니다. 감녀부터 얘기합니다. 감녀가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가보자. 읽을 때 한 마디 읽어봐야지. 우리가 읽는 방법 배웠으니까 어떻게? 제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한저이고 라고 했어. 본듯도 한저이고 라고 해서 여기서 저이고는 뭐뭐구나 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어. 뭐뭐구나. 즉, 야, 쟤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구나 라고 감녀가 말하는 거야. 을려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쟤 가는 저 각시 나 본듯도 하구나. 그러면서 말하죠. 야, 너 천상백옥경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천상백옥경? 옥황상제가 있는 거처라 그랬지? 그럼 궁궐인 거야. 천상백옥경 어찌하여 어떻게 읽어 이거? 진영이 니니까 그래.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저 저문날에 이걸 읽을 때 눌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좀 편하게 누를 보러 가시는고 이렇게. 야, 쟤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한데, 응? 너 천상백옥경이 있었어. 얘 원래 너 천상백옥경 어째서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감녀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가 감녀가 말한 거야. 을려는 원래 어디 있던 애야? 천상백옥경에 있던 거야. 그리고 얘가 선생님이 을려가 선생님 중심하자라고 했지? 이렇게. 즉 을려가 뒤에 하소연을 할 수 있도록 이 감녀가 질문을 던져준 거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야. 응? 여기까지 됐지? 자, 다시. 네, 필기 나중에. 아니. 자, 이제 하면서 해. 봐. 다시. 이제 필기하면서 들어. 감녀가 을려를 보고 말하는 거야.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한데? 너 천상백옥경이 있었잖아. 거기 어째서 이별하고 해 다져 저문날에 너 누구를 보러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감녀의 질문이죠. 이 감녀의 질문은 을려의 사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겠죠. 을려의 사연을 이끌어내는 거야, 이게. 자, 그랬더니, 너 마침 잘 걸렸어. 너구나. 너 감녀구나. 너 감녀구나. 너구나. 여기서부터 누가 말해? 을려의 하소연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너구나부터, 여기 을려의 하소연이 나오는 거야. 자,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그 까닭을 얘기하겠죠. 자, 갑시다. 너구나. 이내 사설 들어봐. 내 이야기 들어봐. 라고 하는 거야. 감녀가, 야, 너 어쩌다가 천상백옥경 하직하고 해다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니? 그랬더니 을려가, 너 감녀구나. 너 잘 만났다. 너구나. 이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이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이렇게. 됐어요? 내 얼굴, 이 행동이 님 괴함직한가마는 이렇게 해석이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굴은 뭘 뜻하냐면 얼굴은 모습이야. 이 페이스가 아니라 몸 전체를 뜻해. 내 모습, 이 행동, 거동은 이 행동이겠지.
내 모습과 이 행동이 님의 괴함즉 한가마는, 괴함은 사랑하다라는 뜻이니까 사랑함즉 한가마는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보면 너구나 내 얘기 잘 들어봐. 야, 내가 이 모습이라든지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기엔 좀 부족하지만 님의 사랑 받을 만 한가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이런 모습이라든지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기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이거 어떻게 읽어? 뭘로? 그래, 어쩐지. 그럼 현대어로 풀면 뭐가 되겠냐? 어쩐지 이거야. 그래, 잘 읽으면 해석이 잘 된단 말이야. 너구나 내 얘기 들어봐. 내 모습과 이 행동이 님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라고 했는데, 여기 리을셰는 뭐뭐무로 라는 뜻이야. 근데 어쩐지 날 보시고 너 내 거 하자 한 거야. 너로구나,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너로구나 하심으로 나도 님을 믿어. 그러니까 님을 믿어. 이거 어떻게? 얘는 그래, 군 뜻이 전혀 없어 라는 뜻이야.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서 군 뜻, 그러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이렇게 된 거야. 자, 해서 안 쓸만한 것들은 선생님 안 쓰고 있어요. 다시 가볼게. 너로구나. 내 얘기 들어봐. 내 이 모습과 이 행동이 님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로 너 내 거 하자 여기심으로 나도 님을 믿고 다른 뜻이 전혀 없었어.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이래야 교태야. 얘는 어떻게 읽어? 어지러이 하뒀던지 이런 뜻이야. 내가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하였던지 이런 뜻이야. 그럼 이래야 교태니까 아양과 교태,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하였던지, 던지잖아. 발음하면 하뒀던지 하였던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님이 나를 보고 너로구나 하니까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그냥 임금 오빠 이렇게 아양을 떨었던 거지. 내가 임금한테 그랬던지 그걸 좀 어지럽게 했던지. 반기시는 첫 음절이잖아. 반기시는 그래, 반기시는 낯빛이, 얘는 얘와 그래, 해석하면 어떻게 돼?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교태와 아양을 좀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던 낯빛은 얼굴빛이거든. 반기시던 얼굴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옛날과 어떻게 된 거야? 달라진 거야. 그럼 옛날과 달라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나는 내가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해서 이미 나를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진 거야. 그래서 어찌 다르신가 이렇게. 자, 그래서 서진이 이거 어떻게 해? 그래,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 이런 뜻이야.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이런 뜻이야.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매는 산이야. 이거 띄었다고 생각해봐. 매. 첫 음절에 가면 가. 그래. 매같이 쌓여지니라는 거야. 즉,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였으니, 매는 산이야. 내 몸에 지은 죄가 뭐만큼 쌓였어? 산같이 쌓였으니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는 뭐라는 거야?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고 했지? 그 죄가 뭔데?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던 거야.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졌어?
그 내가 누워 생각하고 또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어. 아마 아양과 교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늘이라도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는가? 그러면 하늘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라는 거니? 내 탓이다.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는가? 그래서 누구 숫자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러니까 쌓인 원과 이것도 똑같아. 숙원, 숙우라고 또 부르고 수원수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는가? 내 탓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자. 이 이별의 원인은 첫 번째 누구 탓이라고 보는 거야? 내 탓.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양과 교태를 넘어져 이렇게 굴었던 거야. 그래서 임금이 질렸어? 야, 질렸다는 얘기는 없어. 그래서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진 거야. 이렇게 됐지.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그런데 서로 풀쳐니까 서로 풀쳐 해니 생각하니 누구의 탓이야? 조물의 탓이로다. 그래서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해서 여기 말하는 조물은 조물주. 자, 서로 풀어 생각하니 누구의 탓이다? 조물주의 탓이다.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조물주니까 뭐겠니? 결국 이건 하늘의 탓이로다. 라니까 운명을 뜻하는 거. 운명을 탓하는 거야. 운명.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야, 너 어쩌다가 해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냐? 라고 말했더니 누가? 님과 이별한 사연을 하소연을 하는 거야. 너 잘 만났다. 너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응? 내가 이 모습과 이 행동이 내가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니?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 내 거 하자 하시기에 나도 다른 뜻이 전혀 없었어. 근데 아양과 교태를 좀 어지럽게 굴었는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진 거야.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까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냐? 내 탓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돌이켜 가만히 풀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누구 탓이야? 조물주의 탓이로다. 운명의 탓이로다. 처음에는 내 탓. 좀 생각해 보니까 누구 탓? 하늘 탓, 운명 탓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서사, 님과 이별한 사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감녀가 이야기를 탁 건드려준 거야. 얘기해봐 하니까 을려가 쫙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석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잘 알고, 스토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읽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아무리 옛날 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말이잖아.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게 변해 있어.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감녀가 위로해 주는 거야.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감녀 위로. 글란 생각 마오. 그런 생각 하지 마오. 라고 감녀가 위로해 준 거야. 자, 그랬더니 다시 을려가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을려가 하소연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하소연하는 내용은 바로 님 걱정이야. 님 걱정. 님 걱정이야. 자, 어떻게 걱정하는지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야. 위로해줘서. 그랬더니 을려가 그래. 나 맺힌 일이 있어. 맺힌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맺힌 일이 있나 봐. 도대체 뭐가 얼만큼 맺혔을까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가보자. 자, 이제부터 해석해보자. 님을 매셔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아. 내가 님을 매셔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안단 말이야. 옛날에 나 천상이 있었잖아. 그래서 님을 모셔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자, 어떻게 읽을까? 발음하기 힘들지? 그래서 무부품 다 현대국어에서 무부부부로 바뀌어. 원순모마가 일어나. 그래서 얘는 그래.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라는 거야. 얼굴은 뭐라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이걸 여기라고 그랬어? 아니야. 전체야. 그러니까 물 같은 모습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물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으니까 해석하면 물 같은 모습이겠지? 얘는 연약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연약한 모습이 편할 적이 몇 날일까? 몇 날이나 좀 편했을까? 이렇게. 자, 건강 걱정하는 거야. 연약한 모습이 편할 적이 몇 날이었을까?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어찌하여 지내시며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며라는 말이겠지. 뭔데? 춘한 고열이야. 봄 추위와 쓸 꽃자 더울 열자야. 그러니까 얘는 봄 추위와 여름의 더위. 봄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봄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추 무슨 추? 가을 추. 가을날과 겨울동천이야. 겨울 하늘은 니라서 매셨는고 라고 했어. 그래서 추일동천이니까 얘는 가을과 겨울은 니라셔. 누가 모셨는가? 이렇게. 누가 모셨는가? 됐죠? 봐. 뭐 하는 거니? 님을 걱정하잖아. 야, 님, 우리 물같이 연하신 우리 님,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있을까? 봄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시고 있는가? 누가 모셨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을려가 님을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겠지? 이렇게. 자, 요것만 걱정이 아닌 게 또 걱정이 있어요. 뒤로 가볼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다음. 죽조반, 조석, 매. 이거 어떻게? 그래. 예와 같이 새시는가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죽조반은 옛날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눈 뜨면 아침이고 그러니까 해 뜨면 아침이고 해 지면 저녁인 거잖아. 여기서 죽조반은 아침 전에 먹는 아침밥 전에 먹는 자릿조반이라고 해서 간단한 식사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하루에 몇 끼 먹었어? 조선시대 하루에 몇 끼 먹었게? 2끼. 밥은 2끼. 아침하고 저녁. 2끼밖에 안 먹었어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서 3끼를 먹기 시작한 거고 일본 애들은 조금씩 먹잖아. 그래서 3끼를 먹는 거고 우리나라는 원래 밥그릇 크잖아. 2끼 먹었어.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이거 봐. 아침, 저녁, 식사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름에 생각해봐. 여름에 해가 길잖아. 아침 먹고 저녁 너무 굶잖아. 그래서 아침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죽을 좀 먹어.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해.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침을 먹는 거야. 그래서 아침과 저녁 사이도 좀 길잖아. 그때 사이에 먹는 걸 뭐라고 불러? 새참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이를 써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참에서 새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죽조반은 일어나서 먹는 뭐 죽, 밥 이런 뜻이 일어나서 먹는 간단한 음식이라고 하자 그냥. 음식 조석매 이 조석매가 아침 조자 저녁 석자니까 아침 저녁 매는 여기서는 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저녁 식사. 죽조반 아침 저녁 식사 예와 같이 옛날과 같이 새시는가 라고 했으니까 새시는가 의미는 문맥상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이렇게 되죠. 죽조반 조석 진지 아침 저녁 진지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이렇게. 기나긴 밤에 잠은 그래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지. 뭐야 임금에 대한 걱정 염려잖아. 여기까지가 임금에 대한 걱정과 염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지내시며 식사는 제때 잘 하시고 있는지 임에 대한 염려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이렇게. 님에 대한 염려 노심초사라고 그러죠. 아침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잖아. 지방에 내려가 있고 또 인간 세상에 있고 님은 천상 옥황상제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좀 살짝 끊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내용 살짝 정리하고 가볼까? 처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감녀가, 너구나! 너 천상 백억경 어째서 이별하고 지금 어디 가니? 라고 말해. 그랬더니 내가 이별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나 원래 천상이 있었지, 그치? 내가 원래 모습과 행동이 님의 사랑받을 만하지는 않았는데,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하시기에, 나도 다른 뜻 없이 전혀 아양과 교태를 좀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졌는가 생각해보니까 내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조물주 탓인 것 같기도 하는데? 라고 했더니 감녀가 뭐라 그래? 야,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해. 그랬더니 누구 걱정해? 임금 걱정을 하는 거야. 물같이 연약하신 우리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고 계실까? 식사는 잘 하고 계실까? 잠은 잘 주무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내용이 뒤로 쫙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조금 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자,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님의 소식을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님 다히 소식을 아무려나 알고자 하니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님 다히는 무슨 뜻이냐면 님 쪽이야, 쪽. 님 쪽. 쪽 또는 님 방향. 그러니까 님 쪽 소식을 어떻게든 좀 알고자 하니,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 끝났다. 내일이나 말이네, 오타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 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내일이나 올까?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든 님의 소식을 좀 알고자 하니 오늘은 거의 다 갔다. 내일이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올까? 이거 어떻게 읽어? 그래, 내 마음 둘 데 없다. 님에 대한 소식을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어디로라도 가야 되지 않겠니? 이라고 말하는 거지. 어디로 가잔 말인가? 그래서 갑니다. 님의 소식을 좀 알아보려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 잡거니 밀거니 어디로 가? 높은. 왜 올라가? 매가 어디라고? 산. 그래.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잡고 밀고 산으로 올라가니. 그럼 산으로 간 이유는 뭐 때문에 간 거야? 산에 왜 갔어? 그래,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님을 이렇게 보러 가. 그러니까 님이 어디 있다고? 아니, 님이 하늘에 천상이 있잖아.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려고 한 거야. 님의 소식을 보려고 산에 올라간 거야.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서 소망을 성취하려는 공간이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성취하려는 공간, 소망을 성취해서 간 거야. 산에 가면 님을 볼 수 있을 거야. 님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렇지? 갔어. 올라가니 딱 보려고 봤는데 뭐가?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 때문에?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이때 구름과 안개는 뭐가 되겠니? 장애물이 되는 거야. 구름과 안개는 무슨 일인가? 실패. 그죠? 산에 올라간 건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갔는데 뭐 때문에?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산천이 자연이 어둡거니 해와달을 어찌 보며. 해와달. 이거 누굴 뜻하겠냐? 해와달 누구? 안개와 구름 때문에 자연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가까운 것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는가? 그러면요, 천리는 누구까지 거리야? 그래, 님과의 거리를 바라보겠는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구름과 안개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야. 장애물이고 정철 입장에서는 내가 임금이 나를 불러줘야 되잖아. 임금이 나를 불러주려고 하는데 부르지 못하게 하는 애들이 되겠지. 그래서 정철 입장에서는 이 장애물은 누굴 뜻하겠니? 정철 입장에서는 간신히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도 거기 가다 내일이나 소식 전해줄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라는 말은, 이 카니와라는 말은 뒤에도 나오거든요.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가 커녕, 두 번째는 물론이거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또는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인데 우선 두 번째 것이겠죠.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구름과 안개가 다 가리는 것, 장애물 싹 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해와 달이 산천이 어두운데 님을 어떻게 보며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산에 가서 소원 성취했어, 못했어? 못했지?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 차라리 뭐에 가자? 물가에 가서 뭘 보자? 그래,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야, 그럼 이거 눈으로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좀 보자. 배 타고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백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더이고는 니은 더이고는 뭐뭐구나라구나, 뭐뭐구나. 얘는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백길을 내서 갔어도 소식을 들어 못 들어? 못 듣지. 뭐 때문에? 바람과 물결 때문에. 그럼 바람과 물결 세모.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장애물이 되는 거야. 얘도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갔더니 구름과 안개, 물가에 갔더니 바람과 물결. 이 장애물 때문에, 간신 때문에 님의 소식을 더욱 알 수 없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다음. 자, 된 거이고, 그 다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는가? 딱 갔더니 사공은 없어. 누구만 있어? 빈 배만 있는 거야. 빈 배. 외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빈 배가, 사공 없는 빈 배가 꼭 누구의 처지랑 비슷한 것 같아? 내 처지랑 비슷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문을 통해서 외로움을 강조하는 거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천에 혼자 서서, 강천이라고 하면 여기는 강변이라고 합시다. 강변에, 지금 강가에 내려왔잖아. 강변에 혼자 서서, 이거 어떻게 읽어? 그래. 강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이렇게. 이제 강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다이가 뭐라고? 다이. 쪽, 아까 있잖아요. 님 쪽 또는 방향. 님 방향 소식이 더욱 아득? 니은 더이고 뭐뭐 구나였잖아. 아득하구나 라는 거지. 됐어? 이렇게. 그래서 님 쪽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이렇게 된 거야. 자, 처음에 임금을 걱정해. 어떤 걱정하냐? 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잘 지낼까? 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면 누가 모셨을까? 또 아침, 저녁, 죽조반 이런 거 잘 드시고 계실까? 이런 걱정하지. 그러다 님의 소식을 어떻게라도 알고 싶잖아.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갔더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 때문에 안 보여?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안 보이지? 그래서 1호를 어떻게 보며 천리를 바라보겠는가? 안 되겠다. 그럼 차라리 어디로 가자? 아니, 바다? 물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라고 했는데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바람과 물결 때문에 또 안 돼. 거기에 보니까 사공 없이 빈 배만 걸려 있어. 덩그라니. 이거 외로움을 나타내는 객관 상관물이지. 그래서 강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쪽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더욱 아득하구나. 이렇게 소식을 님의 소식이 아득하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님의 소식을 좀 어떻게든 좀 알고 싶어 했는데 성공 실패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가서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다른 공간으로 가겠죠? 그 다른 공간이 어디? 모천. 초가집 처마가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건 좀 쉬었다 합시다. 요건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좀 쉬어. 이어서 갑시다. 아까 산에 가서도 소식을 못 듣고 물가에 가서도 소식을 못 들었죠?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모첨,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네모가 쳐져 있는 건 여기도 이제 공간의 이동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갔냐? 물가에서 어디로 가? 모첨으로 가게 된 거야. 모첨. 모첨이라는 말은 초가집 첨화라는 뜻이거든. 잘 나오기도 해요, 이게. 초가집 첨화. 찬 자리에 반먹 중. 그래.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에 돌아온 거. 왜 산에 갔다 물가에 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니? 밤벽 청등은, 밤벽이라고 해서 벽 중간에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라는 거야. 누굴 위하여 밝았니? 이것도 외로움 강조,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객관적 상관문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뭐하고? 빈 배하고 밤벽 청등하고. 둘 다 뭐? 화자의 외로움 강조, 이렇게. 벽 중간에 푸른 득은 밤벽 청등. 가면 벽 중간에 푸른 등.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오르며 어디에 올라갔지? 산에 오르며 내리며 어디에? 물가에 내리며 해 뜨며 바장이니. 요거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려워. 헤매며 돌아다니니.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 헤매며 돌아다니니 적은 덫. 그래서 적은 덫. 자, 내가 오늘 산에도 오르며 물가에도 내리며 헤매며 돌아다녔더니 적은 덫 해서 덫은, 이 덫이라는 말은, 덫은 사이, 동안, 이런 의미를 가진다? 지금도 그래. 어느 덫. 무슨 뜻이야? 어느 덫 그러면? 어느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 응? 그러면 적은은 뭐냐? 적은이 뭐겠니? 쉽게 말하면 적은이잖아. 그러면 적은 사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겠네? 이제 의역하면 적은 사이니까 잠깐 동안, 적은 사이 잠깐 동안 역진하야. 힘력자 다할진이야. 힘이 다해. 잠깐 동안 힘이 다해. 그러니까 이게 싸돌아 다녔더니 잠깐 동안 힘이 다해. 뭘 든 거야? 풋잠을 잠깐 드니. 잠을 잔 거야. 풋잠을 잠깐 드니. 여기서도 꿈을 꾸는 거잖아. 꿈속에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꿈속에서 누굴 본 거야? 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풋잠이 님을 볼 수 있는 매개체인 거야. 노민으로 잠깐 잠이 들었더니 나의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꿈속에서 님을 보니. 자, 뭐라고요? 옥. 그래. 옥 같은 얼굴이, 아까 얼굴이 뭐라 그랬지? 모습이지? 옥 같은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옛날에는 옥같이 고운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반이나마 늙어샤라. 샤라는 뭐뭐구나 했어.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구나. 늙었구나. 옥 같은 모습, 얼굴은 모습이니까. 옥 같은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우리 고운 님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자, 진영 읽어봐. 슬카장은 아까 했어. 슬컷. 삽자하니, 살해자하니, 말하고자 하니 이런 뜻이야. 즉, 옷 같은 모습이 꿈속에서 늘 만났잖아. 하여튼 옷 같은 고운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어.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살해자하니, 실컷 말하고자 하니 이런 뜻이야.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실컷. 사랑과 그리움의 말을 실컷 삽자하니, 살해다, 아래다 라고 하니까 말하고자 하니 의역합시다.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발어나니, 연달아 나니, 이어서 나니 이런 뜻이야. 발어나니, 눈물이 이어서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여 목조차 매이니 이렇게 목조차 매어 하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은 거야.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 이런 말을 실컷 말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바로 나는 거야. 정을 못해 내가 목조차 메인이 그러니까 반가움과 슬픔으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찰나에 누가 오전된 이러면서 오전된 여기는 방정맞은 닭소리, 개성은 닭소리야. 개성, 닭 울음소리야. 개소리가 닭소리가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은 어찌 깨었던가라는 거야. 그럼 꿈속에서 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전했어 못 전했어? 전하려고 했는데 눈물 나고 목 메우고 막 그런 찰나에 닭이 울어버린 거야. 그래서 잠이 깨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 꿈속에서 님을 만나긴 하지만 님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지는 못하지? 이렇게. 오종된 닭 울음소리, 잠을 어찌 깨었던가. 그래서 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을 때문에 꿈속에서 님을 만나긴 했으나 가슴속에 있는 말을 다 전달하지 못했다. 그럼 이 개성도 뭐가 되겠니? 장애물이야. 왜? 내가 님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잠을 깨운 게 닭소리거든. 이렇게. 그럼 이 작품에서 장애물이 몇 개 나오니? 다 해서? 5개. 근데 학교 시험에서 5개를 구하시오라면 여기까지 하면 돼. 근데 만약에 4개를 구하라 그러면 뭘 빼? 이 닭 울음소리를 빼. 그래요? 누가 봐도 제가 장애물인데. 근데 그러니까 5개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모두 쓰시오 하면 개성까지 써. 근데 4개를 쓰시오 그러면 개성을 빼고 나머지 4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서 아닌 것 하나 고르시오 했는데 5개가 다 있어. 하나를 고를 때 뭘 골라? 개성을 고르라는 거야.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얘가 좀 밀려. 그러니까 개성도 장애물이 맞긴 한데 이걸 장애물로 안 보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본사입니다.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적으세요. 재밌지 않냐 이거 내용? 네. 그래. 재밌어. 내용 재밌는 거야. 굉장히 재밌어요. 어? 그렇지. 읽는 것도 재밌지. 그래서 고전 읽는 방법도 좀 알고 그러면 재미있고 내용도 재미있잖아.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집중해서 보면 이렇게 되게 재미있을 수 있어. 재밌어.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에 졸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넌 떠들어라. 나는 잘 것이다. 민준이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면 안 돼. 이제 뭐든지 집중하고 잘 알면 재밌어.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을려가 님의 걱정하고 님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에 갔다가 실패, 물가에 갔다가 실패.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님을 만나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 뭐 때문에? 닭 울음소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꿈을 깼어. 이제 꿈속에서 깼어. 자, 결상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와 허사로다. 헛일이로다. 허사는 빌허자 일사지니까 헛일이로다. 왜 헛일이야? 눈 떴더니 꿈이었잖아. 이 님이 어디 갔는가? 이 님이 어디 갔는가? 꿈이었어. 결에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그래. 결에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결은 뭐가 되겠니? 잠결에. 일어난 결이잖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 잠이라고만 썼어야 되는데.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 조칠 뿐이로다. 따를 뿐이로다 해서 어여쁜 그림자. 어여쁜 무슨 뜻? 가엾은. 가엾은 불쌍한 그림자만 날 따를 뿐이로다 라고 했죠. 불쌍한 그림자야. 그림자가 불쌍하다고 한 거죠. 쓸쓸한 심정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죠. 직접적이라면 나 쓸쓸하구나, 나 가엾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가엾은 그림자만 날 따를 뿐이구나. 내 그림자가 가엾고 불쌍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차라리 스여디오라고 했어요. 스여디오는 죽어 사라져서. 나 차라리 죽어 사라져. 뭐가 되겠다? 나골이 돼서. 지는 달이야. 지는 달. 나골이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휘체리라. 나 차라리 이럴 바엔 죽어서 지는 달이 될 거야.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창 안으로 못 비치잖아. 그러니까 지는 달이 돼서 창 안으로 빛을 비추겠다는. 멀리서나마 님을 어떻게 할까? 멀리서나마 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골이 화자의 분신이야. 내가 죽어서 되는 거의 분신인데 사랑과 그리움의 전달의 매개체이긴 하잖아. 근데 어떻다고? 소극적이라는 거야. 왜 소극적이야? 멀리서 보니까 소극적인 거야. 지는 달이잖아. 멀리서 바라만 보는 거야. 소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나골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골은 화자의 분신이고 그래서 창 안을 반듯하게 비추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나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겠다는 거야. 님한테. 그런데 어디서? 멀리서. 그래서 소극적. 그랬더니 비추리라라고 말했더니 각신님 여기 나오죠. 이 말 누구 거냐? 이거 누구 거? 감녀 거야. 감녀의 조언입니다. 감녀가 조언합니다. 각신님 달은커녕 뭐가 되십시오? 구준비나 되십시오라고 말해. 그러니까 달은 멀리서 보면 구준비는 어떻게 되니? 비가 오잖아. 옷에 닿잖아. 닿으니까 어떻게? 좀 더 사랑과 그리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야. 나 죽어서 소극적인 지는 달이 될 거야. 그랬더니 감녀가 각신님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십시오 라는 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결사입니다. 그래서 나궐 소극적, 구준비 적극적. 요때 선생님이 조금 화가 났나 보지 글씨가 글씨가 조금 화가 난 것 같아. 예쁘지 않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장르가 뭘까요? 이거 앞에 거 우리 시조 배웠잖아. 이거 뭘까요? 장르가? 이 장르는 가사입니다. 가사는 시조랑 비슷하게 3, 4조 또는 4, 4조 4음보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 4음보의 연속체입니다. 4음보의 연속체. 이게 가사예요. 4음보의 연속체. 그리고 여기 마지막을 보면 글자 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 6, 4, 3 이거든요. 대체로 뭐랑 비슷하지? 시조의 마지막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시조의 종장과 같습니다. 시조의 종장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부르냐면 얘를 율격이 정해져 있다 해서 정격 가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가 종장이 시조의 종장하고 낙구가 시조의 종장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런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하냐면 얘를 변격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정격 가사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가사에 대한 내용도 클리닉지에도 있고 뒤에도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얘가 정격 가사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속미인곡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뭐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해석. 해석이 돼야지 나머지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과제로 문제를 줄 건데 해석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잖아? 도움이 1도 안 돼.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안 푸는 게 맞다. 해석을 열심히 해야 된다. 자, 뒤에 정리 한번 가보자. 가봅시다. 성격, 서정적이고 충신연주지사 그래. 충신연주지사 무슨 뜻이냐?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주, 사모하는 거, 주인주자,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3, 4조, 4, 4조에서 안 보죠. 가사니까.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얘도 가사의 특징이죠.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님에 대한 그리움, 연군 지정이라고 나와있죠. 님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연군의 마음을 포함했다라고 했죠. 연군은 임금을 사모하는 거야. 여성 화자로 대신했잖아. 보조 화자, 감녀를 설정해서 대화체로 시상을 전개했죠. 그리고 세련되고 뛰어난 우리말을 구사했다고 했는데 이 가사 중에서 가장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낸 가사가 이 속미인곡입니다. 서포 김만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나는 작품은 삼별곡이라 그래요.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벌곡이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송미인곡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은 제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말 읽는 방법만 해도 어느 정도 되잖아. 한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 이게. 이렇게 되고. 글의 구성은 이렇게 3단 구성이죠. 서사. 감녀가 질문합니다. 을녀가 답변하면서 이별하게 된 까닭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감녀가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하선은 맺힌 일이 있다. 그래서 임금 걱정, 봄, 여름, 가을, 겨울 식사 잘하고 잠은 잘 주무시는지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 뭐해? 님의 소식을 알려고 산에 갔다, 물가에 갔다, 또 여기까지 오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결사,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겠다? 지는 달이 되겠다. 라고 해서 멀리서나마 님을 보겠다라고 했더니 감녀가 조언하죠. 달은커녕 뭐가 되라? 구준비나 되라.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감녀가 질문하죠. 떠난 이유. 자신이 지은 죄가 쌓였으며 처음에는 내 탓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조물주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님의 안부 염려. 소식이 궁금하죠. 산 물가라고 소식을 알타게 기다리는 실패. 그래서 집에 와서 꿈속에서 겨우 만나지만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감녀가 달 말고 뭐가 되라? 구준비가 되라. 여기는 소극적, 여기는 적극적.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다음 여기 감녀와 그 을녀의 차이 잠깐. 감녀 보조적 화자라고 했죠. 작품 전개를 돕는 지능적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물어봐서 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극적인 결말, 마지막에 결말, 처음과 끝을 감녀로 시작하거든. 을녀는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중심하자고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설정된 인물들이 감녀와 을녀가 되겠다.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여성화자를 왜 갖다 놨다고? 좀 더 애절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작가의 상황, 탄핵을 받고 낙향에 있던 작가는 자신의 지극한 연분의 정을 여성화자에 의탁해서 설정했단 말이에요. 효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공사에 독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어. 왜? 여성화자를 했기 때문에. 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틋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취했다니까 좀 더 호소력 있고 좀 더 애절하게 효과를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낙원과 구줍이 나오죠? 을녀가 나 낙원 될래? 지는 달 멀리서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 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 절망감을 표해서 멀리서만 보다가 져버리니까. 그리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하지만 구준비는 오랫동안 내리고 님의 옷을 적시며 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립고 애타는 마음을 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포해 있고 여기는 절망감, 여기는 간절함. 그리고 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이렇게.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거 꼭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작품 속 객관적 상황을 두 개 나오죠? 빈배하고 반벽청 등. 사공도 없이 강에 놓여있는 배. 또 빈벽에 덩그러니 걸려있는 푸른 등.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강조한다는 거. 그 다음 대입적 시험 가볼까? 높은 매, 물가, 꿈 다 어떤 매개체니? 님을 소식을 보고자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지. 그래서 산에 가고 물가에 가고 꿈까지 꾸잖아. 근데 장애물이 나오죠. 뭐가?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과 닭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런 장애물이겠죠. 이렇게. 송미인곡, 삼위인곡과 더불어 가사문화의 극치, 그렇죠? 충신 연주지사의 작품인 거고,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작품의 주제가 현실에 다가가는 경향을 보이며 내용도 다양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한 내용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까? 다음 학습활동. 아까 했던 나오죠? 순서. 시의 의미 나오죠? 낙월과 구준비도 똑같이 또 나오죠? 그 다음 됐고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 나오죠? 좀 더 간절하고 호소력 있게 더 애절한 목소리로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다음 정철이죠. 여기도 한번 가보자. 이것도 니네 학교에서 작년에도 안 했어.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이거 시조죠? 어떻게 읽어? 그래, 내 마음 버혀져. 버여는 뭐야? 스크 베는 거야. 버여 그러면 배다야. 배다. 내 마음을 베어내어 별, 달을 맹글고죠. 뭐겠니? 별과 달을 뭐하고 싶대? 만들고 싶다. 내 마음을 싹싹 해서 별과 달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럼 별과 달 저 높이 떠 있겠지. 그럼 걔가 하는 역할이 뭔데? 구만리
장이야, 장. 요는 야야야. 양이야, 원래는.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서 내 마음은 별과 달을 만들어서 높은 하늘에 걸려 있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가 비추어나 보리라 라는 뜻이겠지. 그럼 여기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뭐가 되겠냐? 별과 달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별과 달을 만들어서 멀리서나마 님을 비추어나 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 마음을 구체적인 대상, 별과 달로 만들었죠.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켰고요. 님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별, 달에 빗대어 표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가사는 송민국 가사라 그랬죠? 사원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3장 6구 짧은 형식이고 얘는 긴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요거만 좀 읽어보고 갑시다. 가사가 발생한 이유 가보자. 시조는 비교적 형식적 제약이 크단 말이야. 3장 6구의 45자 내외. 작가는 자신의 정서를 정제되고 압축된 깔끔하고 정돈된 말로 해야 돼. 그러나 가사는 사원보의 율격 이외에는 제약이 없어. 사원보의 연속체니까 쭉 하면 되지. 그래서 보다 자유롭게 정서를 담아내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에 가사 작품에는 화자의 정서와 정서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드러낸다는 거야. 이러한 점이 가사가 발생한 이유가 될 거야. 즉 화자의 정서를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시조에서 뭐가 가사가 발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시조를 다른 말로 단가라고 불러. 짧은 단자를 써서. 그리고 가사를 다른 말로 장가라는 말도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가와 장가 이렇게 됐죠? 네. 이거 뭐지? 송민국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남자인 거고 그냥 임금을 이렇게 좀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자를 여자로 설정해놨다. 맞아. 정철이니까 남자니까. 자기 일을 쓴 게 아닌 거죠. 그렇지.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됐고요. 이거 학교에서 이거 했니 이거? 누앙사? 서준이 했어? 안 했어? 이거 가사는 송민국 진도는 다 끝났지? 했어. 요건 안 했을 것 같아요. 조선후기 가사인데 요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쪽지 시험 빈칸 채워봅시다.